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그동안 기정사실화처럼 여겨졌던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가 조만간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이 어제 기자들에게 이재명 대표의 조사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시켜줬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의 대안을 찾는 움직임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남욱 변호사의 주장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 증언이 허위라니. 그렇다면 민주당이 나를 위증죄로 고소하면 될 것 아니냐, 왜 하지 않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얘기하지 못했던 것,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일단 1년 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 1등인 대선 후보였다. 더군다나 나는 그쪽에서 대선 정치 자금까지 준 상황이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내가 진술을 번복한 것은 딱 하나뿐이다. 바로 이재명 대표 측 지분과 관련된 내용뿐이었다.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번복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추가적으로 나온 것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만 그 검찰 조사 받는 과정에서도 남욱 변호사는 진술을 번복한 적이 없다라는 걸 이 말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난 21일 나온 남 씨 이 법정 증언에 대해서 황당무계한 시나리오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남 씨는 13년 동안 발생한 일들을 어떻게 모두 지어내서 말을 했겠느냐. 그렇게 하면은 등단했을 것이다 라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 만나봅니다. 두 번째 신문은 동아일보입니다. 김봉현 도피 도운 누나 남친 등 2명이 구속됐다고 합니다. 신문 펼쳐보겠습니다. 자, 지난 11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지금 잠적했던 도주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금 CCTV에 포착된 모습입니다. 강남 개포동 자택을 나서는 모습이 CCTV에 잡혔는데 검찰 관계자는 지금 현재 두 사람을 구속했습니다. 도주를 도운 혐의죠. 누나 남자친구 그리고 연예기획사 대표를 포함해서 2명을 지금 구속해 있는 상태입니다. 도피 조력자는 예외 없이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남아있을지 아니면 해외로 이미 도망갔을지 이 부분도 아직 명확하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 신문은 국민일보입니다. 국민일보 월세집 재계약 못한 조두순 옆 동네로 이사를 간다라는 보도가 실렸습니다. 자, 일단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살던 동네에서 재계약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옆 동네로 이사를 가는데 옆 동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옆 동네에서는 일단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한다고 합니다. 안산시에서 와동 순찰 초소 2곳을 이전하고 태권도와 유도 유단자인 청원경찰 9명을 3계조로 나눠서 24시간 순찰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런저런 방범대 그리고 로보캅 순찰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일단 시민들의 걱정을 좀 덜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불편하고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새로 이사할 집 주변에 300m 인근에 초등학교가 또 있다는 소식도 전해져서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일경제 열어볼 텐데요. 경제 위기 치닫는데 물류, 철도 멈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부터 파업이 줄줄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해달라 24일 0시에 총파업 으름장을 놨고요. 그리고 대체수단 철도까지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줄줄이 예정된 파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진에서도 이제 서울 항복판을 점령한 민주노총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일단 11월 23일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순차 파업이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24, 25, 30일 다음 달 2일과 6일에도 파업은 줄줄이 예고가 되어 있어서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겨울을 앞두고 지금 대대적인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침 신문 만나봤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패널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는 당연하다. 어제 검찰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 대표의 조사는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져 왔지만 이 대표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동시에 이 대표 조사에 필요한 관련 진술과 증거들을 하나둘씩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유동규와 남욱이 자기들끼리 했던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우리 사이 거래를 알면 안 된다. 내가 지지 말아야 될 것까지 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의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김만배 등 이분들이 저를 온갖 욕을 했습니다. 공산당 같은 XX 뭐 등등. 그런 분은 없습니다. 제 거 주인은 제가 주인입니다. 지금 검찰 있는 제도 덮고 없는 제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조직들입니다.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 핵심은 배임 혐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대표가 알았는가, 그리고 알고도 성남시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했던 것인가, 이 부분을 가려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유동규 이재명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불리한 수익 배분 사전 승인했다라는 검찰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시의회 의결을 거친 이익 50%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걸 이재명 대표가 1,822억만 가져가겠다라고 변경을 했고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규의 진술을 토대로 보면은 이재명의 승인 뒤에 공모 지침이 반영됐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당시 공사투자시민위원회와 성남시 의회에서는 공사가 50% 이상의 이익을 확보한다는 사업 추진안이 의결이 됐는데,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이재명 대표가 50% 이익 대신 1,822억 원을 받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유동규 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래서 결국 공사가 2015년 2월 13일 해당 내용이 담긴 공모지침서를 발표했고, 그 결과 공사는 임대주택 부지 분양가에 해당하는 1,822억여 원을, 그리고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는 4,040억 원을 가져갔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 있는 거죠. 검찰은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 의회 등에 제출된 안과 다른 확정 이익 방식을 사전에 승인하고 결재한 문서가 있을 경우에는 배임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 문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만약 이게 사실이고 그리고 문서가 확보가 된다면 배임 혐의 입증에 더 한 발 더 다가서는 그런 게 되겠죠?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엄을 만들거든요. 네. 거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이 50% 플러스 한 주가 더 추가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익이 배분되려고 한다면 51%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지는 게 맞죠. 네. 그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간다는 것은 성남시가 가져가는 거고 성남시민이 가져가는 거가 어떻게 보면 동일시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투자심의회랄지 이제 성남시의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진행한 걸로 이미 결정이 됐다는 거죠. 근데 공모지침서에 보면 어떤 수익이 많이 난다 하더라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00억 정도만 가져간다. 네. 이게 뭐 1조가 나든 2조가 나든 그렇게 확정을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익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지금 대장동 일당이라고 칭하는 천화동 1호에서 7호까지가 민간 사업업자잖아요. 근데 그게 7%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다 사실은 수익을 몰아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성남시가 손해를 보고 민간업자한테 수익을 몰아주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검찰에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천화동 1호의 소유주가 누구냐거든요. 지금 이제 외형적으로 김만배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김만배가 아니고 만약에 성남시장 측이라고 한다면 민간업자한테 이 수익금을 완전히 몰아주는 것 자체는 결국 성남시장 측이 돈을 많이 가져가려는 게 아니냐.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네네. 물론 이재명 시장 측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고 하면 손해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을 그 정도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상당히 이제 언론이랄지 전문가들은 대장동은 황금 땅이기 때문에 판교에 가까운 손해볼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날 걸로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수익을 굉장히 적게 책정을 하고 나머지를 민간업체가 가져가기로 한 것은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배임 혐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 부분을 검찰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진상 실장의 근무지였던 경기도청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정진상 실장이 사용했던 이메일의 내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최영우 의원님, 네. 여기에서 혹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확보가 가능할까요? 근데 이게 정진상 실장이 이제 성남시에서 정책보좌관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경기도에 가서 정책실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경기도로 성남시 때 했던 일을 얼마나 가져갔는지는 사실 지금 불투명해요. 네네. 그러나 이제 그럼 왜 경기도에 있는 이메일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느냐? 그건 아마도 성남시에서 이 대장동 문제 등등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대장동 저 분양이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현재도 분양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메일을 경기도 정책실장을 해가면서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아마 검찰은 그래서 성남시 일이 경기도 정책실장이 때는 성남시 일은 손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그 경기도 정책실장실을 압수수색한 이유는 아마 그때까지도 많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대장동과 관련한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이고 네. 지금 뭐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꽤 유의미한 이메일을 확보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네. 아마 그 이메일에서도 대장동 얘기들을 좀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신문을 보겠습니다. 검찰의 입장입니다. 검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진상, 김용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도 조사가 당연히 필요하다. 당연히 필요하다.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검찰이 지금 기자들을 상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남 변호사가 법정에서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 대한 추가 자금 제공 혐의를 진술한 것을 토대로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해서 정 실장이 3년 동안 도지사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할 당시 도청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실장 구속 직후 유검 유죄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적법하게 열장이 발부가 됐는데 구체적 근거 없이 검찰을 비난하는 것은 악의적 정치적 프레임이다.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자, 과연 연내에 올해가 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소환이 될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서영수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검찰이 하는 걸 보면 이미 이제 목표를 정해놨죠. 처음에는 뭐 그 유동규 씨의 진술에 있어서 뭐 네. 김용 부원장, 그다음 정진상 실장을 소환하면서 그 부분에서만 뭔가 수사를 멈추려고 했는데 이미 그때부터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뭐 어제 검찰이 뭐 갑자기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의사가 있다? 저는 갑자기 밝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미 그건 목적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까 네. 보도를 보시면 유동규 씨가 얘기했던 이재명 공사에 불리한 수익 배분 사전 승인했다. 이런 기사들을 흘리잖아요. 이거는 건설업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건 ABC가 완전 틀린 겁니다. 말하자면 수익을 50%로 그냥 하는 거와 확정하는 거는 확정하는 게 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익의 50%는 그래서 건설업자들이 이익의 50%를 하면 비용 처리를 해가지고 이익이 안 남았다 하면서 50%를 하더라도 얼마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건설업자들이 싫어하는 거는 확정 수익이다. 네. 이런 면을 봤을 때 이미 유동규와 검찰이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를 배임으로 엮어넣기 위한 하나의 짜맞추기 수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를 소환을 하려고 검찰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유동규와 남욱 진술, 그다음에 김만배 씨의 진술이 남았잖아요. 이 진술들이 엇갈리면서 저는 소환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연내 소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요.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정진상이나 김용부 원장이 구속되기 전에는 네. 이재명 측하고 검찰의 굉장히 좀 팽팽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수사팀이 바뀌고 한 4개월 정도 수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김용부 원장 구속되고 정진상 실장 구속됐죠. 거기 이제 유동규가 석방되면서 굉장히 폭로하고 있고 이제 남욱 변호사가 폭로를 하면서 어떤 무게추가 상당히 검찰 쪽으로 저는 기울어져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정진상 실장이 구속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 소환에 내가 볼 때는 시그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속된 다음에 이제 최장 기간 검찰은 한 20일 정도 데리고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20일 지나면 소환을 할 것이다 저는 봐요. 아니면 이 경우에 따라서는 20일 조사한다 하더라도 정진상 실장이 사실은 이제 검찰과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얻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20일 지나기 전에도 소환해서 수사할 가능성이 크고 이미 검찰의 수사 자체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수사의 추이를 보면 네.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을 정도에 있다. 그럼 이제 소환을 한다는 것은 이미 무기를 다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환은 절차를 거칠 뿐이지 소환의 어떤 시점은 시간 내 어떤 순서만 남아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적어도 연내는 소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연내 소환하게 될지 또 올해를 넘기게 될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이렇게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게 수십억 원을 로비했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어마어마합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2014년 27억 원, 2021년 8억 원,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간 돈이 40억 원이 넘는다라는 겁니다. 확인된 것만 그렇습니다. 2013년에 3억 5천만 원, 2014년에 12억 5천만 원, 2014에서 15년 사이에 15억 원, 그리고 2017년에는 월에 1,500만 원씩 정진상, 김용, 유동규에게 줬다라고 들었고 2018년은 액수는 잘 모르겠지만 경기도지사 선거 자금을 줬다고 들었다. 2021년에는 8억 4,700만 원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라고 김용 부원장 공소장에도 적시가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넘어갔고 그리고 더 넘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창환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넘어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 돈 더 이상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항상 대선 때부터 주장했던 게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정 이익을 1,800억으로 고정해서 단군 일의 최대 수익을 확보했다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이면에 천하동인 1호라는 주체가 네. 지분 구조가 이재명 대표 측의 지분이 들어있다고 한다면은 거기로부터 나올 수 있는 수익은 4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연결돼 있다고 봤을 때 1,800억 이익을 고정시키고 나머지 수익은 다 민간 천하동인 1호부터 7호까지 기속되게 함으로써 천하동인 1호부터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을 빼먹는 거죠. 네. 그렇게 본다면은 40억이 아니라 최대치는 아직 덜 나왔을 수도 있을 거죠. 그러면은 최대치는 420억, 430억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부분들은 저 돈이 시작된 시점이 대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선이 아니고 2013년, 14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는 대선을 목표로 두고 성남시장 재선을 해서 성남의 뜰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 구조를 해서 종래의 종착지를 대선 승리로까지 가서 설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수익은 400억이 넘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일단 입장들은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과 민주당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자기도 공범입니다. 공범. 자기도 만약에 그런 사항이 없는 것을 했다면 네. 자기도 공범입니다. 자기도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네. 대선에 승리했다면 네. 자기가 5년은 더 그 하기 위해서 네. 불신을 안 했겠죠. 그런 관점에서 네. 지금 단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진실에 팩트에 가깝다. 저희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겼다면 네. 그거는 진실을 숨기는 거죠. 왜? 권력을 잡았으니까. 그 이전에 네. 본인들이 처음 구속당하려고 할 때 그 당시에 진실을 얘기 안 했을까요? 근데? 네.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하고 단 한 번이라도
차라도 한 잔 마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다 그냥 유동규에게 들었다, 뭐 김만배에게 들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이재명이라고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이재명 성남시 시장실 뭐 그다음에 이재명 측이라고 얘기하고. 자, 지금 나오고 있는 남욱 변호사의 증언, 법정 증언에서는 대부분 누구누구에게 들었다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의 대부분은 사실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일 김만배 씨 석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 나올지 좀 귀추가 쏠리고 있는데 관련해 신문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들은 이야기로 폭로를 쏟아낸 남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욱 변호사가 들은 사람은 대부분 김만배 씨인데 그 발언의 당사자 김만배 입장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씨가 내일 석방이 된 뒤에 과연 입장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각자 도생 움직임이 분명해지는 가운데 김만배 씨 내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이 되는데 그 다음 날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석방되고 난 다음에 입장이 많이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과연 김만배 씨는 어떤 입장을 내보일까라는 부분에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전해지는 김만배 씨의 입장을 변호인의 얘기로 전해드린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정 실장, 김 부원장 이야기가 남 변호사의 재판 입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적어도 지금까지는 입장을 바꾸진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좀 해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 또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지켜볼 텐데 박선민 비서관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남욱 변호사가 계속 이제 법정에서 한 진술은 사실상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진술이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전해 들었다. 누구에게로부터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이 직접적으로 봤거나 경험한 게 아니라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김만배 씨의 입이겠죠. 왜냐하면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라고 한 진술이 가장 많은 만큼 김만배 씨의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남욱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맞다라든지 아니면 남욱이 이야기한 그 얘기가 실제로 내가 한 행동의 어떤 일부였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뒷받침될 때에만 남욱 씨의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남욱 변호사의 이런 진술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면서 뭐 아까 40억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 어떤 것도 저는 단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40억이라는 금액도 결국에는 전해줬다고 들었다.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결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 수사를 두고 전 현직 법무부 장관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 들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에 반박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하는 거라고 우리 장모님도 아시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배운 거예요. 출처가 뭐 장모님이라고 하셨다는데 이 수사에 지금 뒤에 한동훈 장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죠. 수사에 대한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 있잖아요. 정치인 장관 출신 뺨치죠. 국민들께 돌아가야 할 조단위 개발 이익을 뒷돈 받으면서 가로챈 범죄를 수사하는 데서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입니다. 이 사건이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그 임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전임 장관은 그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두 사람은 특히나 정진상 실장의 구속과 관련해서도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목소리까지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 없다를 기재하지 않았죠.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영장 발부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력이나 설명이 못 된다라는 게 제 해석이에요. 그건 의도적인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구속영장 표지에 양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죄를 범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당연히 범죄 소명이 됐다는 얘기고요. 형사소송법 70조를 보시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최병민 위원님, 두 사람의 설전을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니 이 구속영장, 그러니까 인신을 구속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되면 어떻게 구속이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영장전담 판사가 대개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서 기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영장이 발부가 되는 거는 혐의가 소명이 됐으니까 발부가 된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박범계 의원이 거기에 뭐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뭐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걸 문제 삼아서 지금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의 영장 발부가 이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자 앞으로 뭐 잘 아시겠지만 구속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네. 정진상 실장도 이제 12월 초에 구속 기소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곧바로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얘기들, 범죄 혐의가 없이 또는 범죄 혐의가 소명 안 되고서 과연 검찰이 그 재판에 임할 수가 있을까요? 공소유지가 되나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박범계 전 장관은 정치적으로 공세를 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동훈 장관 부분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굉장히 공정하고 정의롭게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속영장 부분으로 설전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 구속이 됐던 부분은 증거인멸 부분이 셌어요. 그다음에 도주 우려, 주거지가 불분명, 이게 검찰이 더 부각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가 되든 그다음에 기소가 되든, 근데 중요한 거는 기소 권한은 검찰에 있잖아요. 근데 검찰이 기소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범죄자가 돼버립니다. 하지만 실상 알고 보면 재판이 끝나봐야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기소를 했다 해서 그 사람이 범죄자다 특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은 마치 그것이 우리가 범죄자를 지금 잡아놓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너무 본인이 나름대로 공정하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보면은 전임 장관,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이 못한 수사를 나는 지금 하고 있다. 수조 원의 뭐 이득을 하는 것들을 돈을 받고 안 해줬다. 근데 정작 보면 대장동의 큰 핵심은 50억 클럽입니다. 그건 이미 드러나 있잖아요. 곽상도의 50억, 박영수 특검이 받았던 몇십억. 지금 40억, 뭐 20억 뭐 드러나는 거는 큰 돈도 아니에요. 50억 클럽 따지면 수백억이 될 겁니다. 근데 정작 대장동 수사의 큰 그림은 도해시하고 유동규를 통해서 남욱, 김만배,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들이 공정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장관도 이 어떤 본인은 공정하다고 말하는 게 변명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0억 클럽, 일단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된 그 50억 클럽의 수사는 진행 중이고,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관련된 수사들은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이 이 대장동 의혹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수사를 놓고 설전을 벌였던 모습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대표의 조사가 임박했다는 보도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비주류의 움직임도 굉장히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었던 이낙연 전 대표 측근들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실렸습니다. 갈라치기에 말려들지는 말자, 그런 분위기가 일단은 좀 주류인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야권 내부에서는 관망을 좀 해보자라는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만, 자, 김혜영 전 의원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 번 더 이재명 대표의 퇴진론을 다시 한번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어떤 움직임도 하나둘 나오고 있죠. 구원투수설도 흘러나오고, 그리고 뭔가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고 사퇴를 해야 했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라면서 오선의 30 의원은 친 이낙연계 의원들이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러 갈 것이며, 이 전 대표의 귀국 시점도 예정보다 3개월 정도 앞당겨진 내년 3월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런 분위기는 일단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고, 이런 논란이 되니까 또 살짝 한 발 빼는 모습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비리 의혹 역시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 중에서
이낙연 캠프에서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이슈, 민주당에는 선거의 호재다. 네, 2대2로 나눠졌는데 이것을 진상을 규명하기가 만만찮은 문제일 텐데 이재명 후보께서 성남시장 하실 때 생긴 일이다. 이것 또한 짐이 되겠죠. 결국 민간 개발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도 국민의힘이고 또 그 속에서 이 민간 개발업자들이 가진 투기익을 취한 것도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공공개발을 꼭 해야 되는구나, 이재명이 열심히 했구나, 민주당이 괜찮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유동규라는 분이 어느 정도 가까운지 저는 그냥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좀 촉구할 수 있습니까? 제 말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측근측근 하시는데요. 산하기관의 직원 뭐 그거 가지고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좀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친 이재명계로 불리는 친 이재명계의 좌장으로 알려져 있는 정성호 의원도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단 비명계뿐 아니라 친명계의 좌장인 정성호 의원조차 김용 부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정성호 의원과 이재명 대표는 30년 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뭔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저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도권 재선 의원의 경우에 이 대표가 직을 내려놓고 현재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고 그 이후에 다시 당으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대표도 살고 당도 모두 사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불똥이 튀고 있는데 보호막만 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 이낙연계 핵심 인사 중에 한 명인 서른 의원도 과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많이 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로 나오지 마라 그런 주문을 제가 했었죠. 이런 사태를 저는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당에 이제 이런 사태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에 누가 오는 건 안 된다. 개인으로부터 당으로 전염되는 건 이거 막아야 될 거 아니냐. 구조적으로 그런 점을 생각해서 당대표 있지 않는 게 좋다. 검찰이 그냥 두지를 않을 거라고 봤던 거죠. 당 전체를 공격할 거라고 본 거죠.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고 혹시라도 뭐 이렇게 신병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그 대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지금부터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의 조기 귀국설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 분위기가? 근데 일단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방미 일정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요. 그 서른 의원님이 말씀을 먼저 하시긴 하셨는데 네. 그게 이낙연계, 소위 말하는 이낙연계 의원님들이 다 같이 방미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사안이고요. 그냥 각자 개별적인 일정이나 미국의 일정이 있다면 겸사겸사 이제 얼굴을 뵈러 가는 정도의 것이라서 뭐 단체로 가거나 계획하에 일부러 방미를 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뭐 저도 이제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지만 현재로서는 뭐 정치 복귀를 어떻게 더 빨리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기사에서 끄트머리에 언급됐듯이 조기 귀국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라는 것이 현재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뭐 또는 일부 인사의 발언을 통해서 마치 이낙연계가 특정한 뭐 계파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는 집권 세력으로 좀 가기 위해서 뭔가를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고 너무 빠른 시점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이낙연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또는 이재명의 대안을 찾자 이런 이야기가 당에서 대부분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건 역시도 과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최병희 의원께서는? 글쎄, 제가 보기에도 지금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조기 복귀한다는 것의 대전제는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비어야 돼요. 안 빈 상태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와서 이재명 대표를 흔들 수는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전당대회에서 뽑힌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뭐 체포동의안, 구속동의안까지 뭐 하더라도 제가 아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가 분석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사퇴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와서 내가 그 뭐 플랜 B로서 뭘 활동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치 당내의 어떤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낙마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할 때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올 텐데 아마 당분간은 그런 일이 저는 없지 않을까. 언론에서 너무 앞서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성만 가지고는 이낙연 전 대표가 움직이진 않을 것이다. 뭔가 결과물이 나오고 자기가 가야 할 자리가 비어 있어야 그때 가서야 움직일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신문 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오늘 가석방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미 형기는 60% 이상을 다 채웠고 70% 정도 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석방 심사 대상은 되는데 과연 가석방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좀 예단하기 힘듭니다만 그러나 김 전 지사가 가석방이 되지 않더라도 내년 5월이면은 형기를 다 채우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내년 5월쯤에는 또 검찰의 수사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다른 대안이 등장한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자, 김경수 전 지사의 과거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당분간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하지만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가석방 심사 결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제가 지난 9월에 한번 심사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허가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요건이 있는데요, 몇 가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기 한 60%,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기준이에요. 근데 지금 70% 정도 채웠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정 성적이 우수하냐, 이게 모범수냐 아니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까지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그 요건에는 거의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제 사회 지도층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어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경우에는 또 가석방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가석방 자체는 단순히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고 또 정치적 요소가 있어요. 정치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까지 고려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가석방이 된다 하더라도 정치 활동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일단 한 5년 동안은 피선거권이 제한되거든요. 네. 왜냐면 내년 지금 만기가 5월이면 가석방이 되면 내년 5월에 형기가 종료한 걸로 간주하거든요. 그 시점이 지나야지. 그러면 결국 5년이면 2028년 5월이 되는 거고. 네. 다음 대선이 27년이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선거권이 피선거권이 없는데 또 정치 활동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가석방 되면 물론 내부적으로 어떤 정치적 구심점은 되겠지만 드러내놓고 정치 활동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드루킹 댓글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단순한 컴퓨터 업무 방해죄입니다. 뭐 정치 자금도 아니고 공직선거법도 아니고 컴퓨터 업무 방해죄로 이렇게 복역을 하는 다소 저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보지만 김경수 전 지사가 가석방이 됐을 때 그리고 나서 5월까지 형기를 채우고 나와서 했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활동은 못 하더라도 구심점은 될 수 있다고 봐요. 구심점. 왜 그러냐면 꼭 어떤 정치 활동을 해야만이 어떤 그 사람이 구심점이 되는 게 아니라 정치라는 영역은 그가 갖고 있는 가치와 신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동감할 수 있는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경수 전 지사께서 밖으로 이제 나오시게 된다면 어느 정도 정치적 구심점 그게 꼭 어떤 이재명 대표를 어떤 대처하기 위한 그런 구심점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가치 부분을 가지고 또 새로운 세력이 뭉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 가석방 심사에서 뭐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사실은 연말에 지금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난 건 아니지만 사면 복권 가능성도 있고. 네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내년 5월에 이제 형기가 끝나는데 그 전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죄질이나 이런 건 뭐 좋지 않다고는 하지만 또 뭐 대화합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면 복권이 된다면 또 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네네. 그런 점에서 현재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고 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그 2027년 다음 대선에 못 나올 것이다 이렇게 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아마 여권에서 그와 관련한 고민들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뭐 윤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그리고 뭐 직후에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뭐 사면을 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능성까지 저희가 좀 열어놓고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커지면서 당 안팎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대장동 의혹뿐만 아니라 이 대표는 지금 다른 재판들도 받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에 했던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그 발언 때문에 또 재판을 받고 있죠. 어제 공판 준비기일 2차 기일이 있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러저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물론 뭐 자기들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겠지만 여러 얘기들이 나왔고 다음 이제 공판 준비기일 3차 기일이 있는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조폭 연루 측근에 당직을 준 그 사람을 조폭에 연루돼 있는 그 측근, 그 당직을 준 그 측근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전 비서 국장급 채용하기도 했고 2015년에 호주 출장 때 함께 가기도 했던 그 인물을 김모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입니다. 김용 부원장도 함께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요. 법조인들은 이를 두고 이 대표가 자신의 측근들을 법정에 출석시켜서 검찰 기소 내용을 반박하려는 것 같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쪽 얘기들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의 발언이 나온 경위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기사 등을 포함해서 8천 쪽이 넘는 그런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측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는 아직 채택 절차가 마무리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채택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채택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저 증인을 채택하는 것과 또 별개로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김문기를 알았다 몰랐다 하는 사건도 중요하지만 백현동에 있습니다. 네.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압력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용도 변경을. 네네. 그렇게 그 부분도 주장을 있죠. 했지만 용도 변경이라는 부분은 국토부의 공문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혁신 도시를 위해서 공공기관에 이전한 이후에 그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게 명백히 나와 있기 때문에 김문기의 알고 모르고의 중요한 게 아니라 백현동 사건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이 확정이 된다면 민주당은 거기에 대한 대비나 거기에 대한 2차 플랜 B라는 얘기도 나왔었죠. 거기에 대한 대응까지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사실 이 부분이야말로 민주당에서는 지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라도 떨어진다면 당 차원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안이 사실 누군가를 알았냐 몰랐냐 이전에 결국엔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혐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당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만약에 정말 유죄로 밝혀지게 된다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안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그동안에도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당시에 본인의 그 주관적인 의사표현, 그리고 알았냐 몰랐냐에 대해서 본인이 주관적으로 의사를 표현했던 그 상황에서 어떻게 실체적인 진실을 가려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법정에서 좀 더 공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법조인들의 의견도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도 사실 굉장히 이례적으로 8,000쪽이 넘는 증거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개인의 주관적인 기억의 영역, 의식의 영역을 법적으로 밝혀내는 것,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저 정도의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증인과 관련해서도 기소 내용을 반박하려는 의도, 그리고 어쨌든 이 대표와 관련한 증언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증인들을 채택한 것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보면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광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 일단 뭐 증인은 채택될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신청하는 증인은 대부분 아주 뭐 명확하게 별로 공소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으면 뭐 채택을 않지만, 근데 사실 저 채택이 돼서 증언을 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크게 도움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측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허위사실 공표가 지금 문제되는 것이 김문기 처장을 알았냐 몰랐냐 그거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데 뭐 호주 가서 골프 치고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다는 정황들에서 이제 검찰에서 증거를 냈는데 이제 8천 쪽이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권이 이 정도 두께라고 한다면 한 20, 30권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허위사실 공표죄는 거짓말했냐 안 했냐고 하는 것도 저렇게 증거기를 많이 냈을까? 그 이유는 사망한 김문기 처장이 대장동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결제 받았냐 안 받았냐, 네네. 직접 대면을 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저 수사를 하면서도 대장동 관련된 수사 부분을 증거로 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사실 뭐 재판부도 판단하는 데는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검찰이 뭐 그냥 뭐 모를 수가 없었다. 이제 그걸 전제로 해서 한 기소이기 때문에 그걸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제 탄핵을 완벽하게 해야만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죠. 그래서 8천 쪽이라는 어마어마한 증거 자료들이 지금 재판부에 제출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지금 안고 있는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과 관련된 수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수사에서 시작된 이른바 이정근 리스트의 당내 우려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신문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되어 있다는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금 빨간 밑줄 친 거를 쭉 보겠습니다. 지금 노웅래 의원 6천만 원 받았다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3억 원의 돈다발이 집에서 나왔다는 내용도 받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소장에는 야권 인사 이름만 1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정근 리스트가 지금 자칫하면 민주당 전체가 엮이는 게이트로 비화될 수 있다. 실제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이미 검찰 수사망에 포착이 됐습니다. 2020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좀 도와준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 수사 선상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정근 리스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공소장에 등장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많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여기는 이제 A, B, C도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현을 했는데 뭐 몇몇 언론들에서는 이미 실명들을 거론하고 있기도 합니다. A 장관만 벌써 3명이고 중진 의원, 초선 의원, 전 차관급 인사까지 해서 10여 명에 이른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이 전 부총장의 공소장에 언급된 인사들 1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몇몇 이름들은 저희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 송영길 전 대표, 박영선 전 장관 등 친분을 과시하며 금품을 챙겼다.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공소장에 등장하는 야권 인사 이름만 10명이 넘어서 혹시라도 야당 전체가 엮이는 그런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급 인사들이 여럿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파장이 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아까 이제 신문에서 보면 야권으로 가득 채워졌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이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얼마나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반대로 생각해요. 이게 보여준다는 게 지금 뭐 이정근 야권 인사들만 거론되는 것이 편향됐다는 증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치 보복성 수사를 하니까 네. 지금 검찰의 반부패 1, 2, 3부가 각 수사에 배당이 돼 있는데 지금 말하자면 3부가 2부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도 다 민주당 수사에 투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조전을 야권으로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정근 전 부총장과 그 관련된 노웅래 의원과 관련된 방모 사업가 네. 그분은 그 전에 감옥에서 진역을 살면서도 당시에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국민의힘 측 초과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들을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 취재 결과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되지 않고 지금 민주당만 타켓이 돼서 한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가 높고요. 네. 두 번째 지금 말하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공소장 내용을 보면 노영민 비서실장, 송영길 대표, 박영선 장관 등과의 친분을 과시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뭔가를 한 게 아니고 이 이정근 전 부총장께서 제가 봐서는 이 자동 녹음을 많이 했대요.
그냥 자동 녹음을 해서 내가 이렇게 이분들과 통화를 했다는 거를 들려줬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이정근 씨가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친분을 가져서 어떤 사익을 취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어떤 좀 나름대로 고위급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이렇게 저분들이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관련이 있다라는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좀 과도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한마디 더 붙이면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한번 통화를 해봤지만 본인이 돈을 줬으면 줬지 받은 건 없다. 그러니까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원외위원장 할 때 본인이 도와주고 본인이 뭔가 서포트를 했던 입장이지 이렇게 오해받는 게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거 오해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공소장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송영길 전 대표 본인이 도와줬다. 나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위치는 절대 아니다. 이런 입장을 지금 서영주 대변인 통해서 전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좀 살펴볼 대목이긴 하고 그런데 공교롭지만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입장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다음 달 1일에 파리로 출국하겠다라고 합니다. 7개월 정도 머물 계획이라고 밝혀왔는데 파리로 가는 이유가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라고 합니다. 자, 이창근 대변인님. 네. 왜 하필 지금 이렇게 공소장에도 본인의 이름이 등장한 상황에서 왜 하필 대선 책임을 지겠다면서 지금 파리로 가겠다라고 밝혔을까요? 시점이 애매하죠. 대선 책임을 질 것 같았으면은 그 전에 서울시장 출마도 하지 말고 네. 책임을 졌었어야죠. 하지만 지금 시점이 굉장히 모호하다.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공당의 사무부총장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고위직 자리입니다. 왜 검찰이 민주당만 몰고 늘어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무부총장을 지냈던 인물이 네. 취업 청탁이나 그리고 로비를 했는 정황 그리고 자금이 오간 정황 이런 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고위직의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증거물에서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검찰이 야당을 탄압한다. 야당 대표를 정치 공작으로 탄압한다. 이렇게 자꾸 프레임을 몰고 가고 싶은 게 이제 민주당의 시각이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자금에 대한 제공도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입에서 먼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40억이라는 돈도 남욱 변호사 입에서 나온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새로의 시작이 되는 시작일 뿐이지 검찰이 민주당을 타켓으로 해서 우연의 일치 마냥 공작으로 몰고 가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팩트 체크 하나만 할게요.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 가는 거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 어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하고 별개로 이미 7, 8월 달에 그러니까 여름 정도에 프랑스 쪽 학교하고 얘기가 돼서 네. 이미 그때 12월 달에 출국하는 걸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괜히 연관성이나 뭐 출국이 시점이 의심스럽다. 전혀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좀 팩트 체크라고. 이미 예전에 결정돼 예전에 있던. 여름에 결정이 된 거예요. 아, 그런 내용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노웅래 의원과 관련된 내용이죠. 노웅래 의원과 관련돼서 검찰 수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억 원의 돈다발과 별개로 지금 노 의원은 6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압수수색도 있었고요. 그중 1,000만 원이 어떤 목적으로 전달이 됐고 쓰여졌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자본 잠식, 돈이 아예 없는 그 회사가 하나 있는데 국토부 검증 통과가 필요했나 봅니다. 그래서 노웅래 의원에게 무엇을 청탁했냐 하면 국토장관과 좀 알선을 해달라, 좀 만나게 해달라, 좀 얘기를 좀 잘 전해달라 그런 얘기들을 했고 실제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는 저희가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만 국토부 검증을 통과했다라는 보도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노웅래 의원이 1,000만 원을 수수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물론 노웅래 의원은 전혀 그런 사실 없고 검찰이 뇌물 공여자로 얘기하고 있는 그 지목한 박모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라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노웅래 의원은 지금 출국 금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신문 바꿔주시죠.
뇌물수수한 혐의로 노웅래 의원을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검찰은 압수물도 분석하고 참고인도 불러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노웅래 의원을 직접 불러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노웅래 의원도 결백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결백하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 혐의를 재차 부인했고 출국 금지에 대해서도 이건 망신주기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근데 사실은 노웅래 의원의 장롱 속에서 뭐 3억 원대 그런 현금이 발견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본인의 공직자 재산 등록을 보면 현금 없음 이렇게 신고해 놨거든요. 그거 위반이죠. 그다음에 현금 3억 원이 거기에 있는 것이 어떤 형식으로 그 현금을 자기가 받았든 간에 여하튼 그거는 위법 행위예요. 최소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웅래 의원은 이 문제로 뭐 뇌물수수 뭐 이런 걸 혹시라도 빠져나가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다른 문제에 걸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요. 네. 우선 이거는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에요. 노웅래 의원은 그 기업가인 박 씨를 모른다고 얘기했지만 검찰이 기업가인 박 씨를 알았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박 씨의 부인과 노웅래 의원이 알아요. 네. 그래서 부인을 통해서 이게 건너간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부인 조모 씨.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노웅래 의원이 이 혐의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을 듯이 보여요. 네.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그 장롱 속 현금까지 합쳐서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도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사선의 중진 의원인데 지금 김용 부원장이라든지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는 당 전체가 옹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스탠스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특정하게 당 차원에서 뭔가 노웅래 의원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이런 움직임은 말씀하신 그 앞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 그 두 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언론을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장롱 속에서 이제 현금 다발을 확보했다라든지 그 액수가 사실은 적은 액수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뇌물수수 혐의라는 것도 정치인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의혹이지만 그것이 뭔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할 만한 현금 다발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여기에 당이 어느 정도까지 방어막을 쳐줘야 되는지 네. 굉장히 고민이 깊은 상황이고요. 사실상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웅래 의원의 개인적인 이제 차원의 대응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풀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자, 그리고 야권 인사를 향한 이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풍산계 반환 논란에 휩싸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2주 만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글을 올렸는지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동안 책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읽다가 덮은 책을 다시 펼 마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책을 소개 하나 합니다. 우리 사회 불평등에 관한 논의가 보다 깊어지고 활발해지기를 바라면서 책을 추천합니다 하면서 이제 한 권의 책을 추천했습니다. 김원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시 SNS를 한다는 건. 이제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 읽다가 덮은 책을 다시 펼 마음이 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뭐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본인의 어떤 전임 기간 동안 한 거에 대해서 뭐 서해 피격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 정권이 이제 수사 이런 것들이 무리하고 굉장히 뭐 불쾌한다랄지 아니면 마음적으로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풍산계 고미와 뭐 송강 이 둘을 내보낸 거에 대한 것인지는 뭐 잘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언뜻 보면 저는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풍산계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한편으로 좀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설사 이게 대통령의 기록물이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정부에서 어떤 시행령 같은 걸 고쳐서 보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본인이 키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걸 법적인 측면 이런 것들 다 결과적으로는 뭐 불만을 내세우면서 결국 본인이 키우던 개가 이제 외부로 나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일단 내보낼 때는 현 정부에 대한 불만 또 법적인 측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외형적으로 외관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과연 이게 이 풍산길을 내보는 게 맞았을까 하는 감성적인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말씀이신지 아니면 다른 거에 대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의 그 방송에서의 이태원 참사 당시 발언을 두고 방심위가 법정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김어준 씨의 당시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건 정치 문제가 맞습니다. 예전에는 폴리스 라인을 치고 한쪽으로만 통행하게 했어요. 그 왜 일방 통행 설정을 이번에 안 했을까? 그게 참 의문이거든요.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분명히 일방 통행이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으십니까? 자, 일방 통행이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던 저 발언이 허위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방심위가 법정 제재를 한 겁니다. 사실과 달라서 법정 제재를 했다. 법정 제재 중에 경고가 있고 주의가 있는데 주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일단 재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판단했고 법정 제재는 방송사의 제허가 재승인 심사의 감점 요인이 되는 중징계입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받은 법정 제재와 행정 지도를 보면 73건에 달하거든요. 이걸 빼고도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정 중단된 도어 스태핑을 놓고 그냥 청와대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왜 도어 스태핑이 잠정 중단된 것을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연결짓는지 납득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반 의석을 이용해서 힘으로도 용산 이전 철회와 청와대 회기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사업비와 청와대 개방과 재활용 예산을 대폭 삭감했죠. 결국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좀 압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청와대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가? 아무리 민주당이 뭐 예산을 깎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뭐 민주당도 잘 알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의 주장이 오히려 민주당이 너무 이 사안을 가볍게 보고 그리고 정치 공세성으로 이용하고 있다. 뭐 저는 그런 느낌을 오히려 국민들한테 많이 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정치 공세성이 좀 심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박홍근 원내대표 말대로 정말 청와대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국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한때 집권했던 정당인데 네. 저런 식의 가벼운 그 공격 뭐 이런 것들이 과연 민주당을 위해서 좋을 것인가 저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나중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들도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돌아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용산으로 이전을 하고 나서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국정 지지율이 아주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용산에 와서 얻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용산을 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로 국민과의 소통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소통을 들었는데 그 소통이 참고인 도어스태핑을 중단을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그러려면 청와대로 돌아가라. 맞습니다. 돌아가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못 가지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그만큼 본인이 말한 거에 대해서 왜 하나도 지키지 않냐. 라는 정치적인 수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뭐 청와대로 돌아가라를 어깃장으로 보지 말고 네. 좀 다시 한번 이 정권이 무엇을 국민들한테 약속한 걸 못 지키고 소통이 안 되고 뭔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네.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거. 그 정도 수준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왔던 내용 중인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금요일에 국민의힘 비대위원들과 함께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창헌 대변인님. 네. 이 시점에서 만찬을 한다는 건 어떤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된 상황이죠. 네.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된 상황에서 처음 만나는 자리고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원외 당협위원장들과도 만남을 통해서 향후에 시간이 된다면 저녁 시간도 가지겠다 하셨기 때문에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소통이라는 거는 대외적인 소통, 국민과의 소통도 있겠지만 당내 소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당내 소통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정기국회가 한참 진행 중이고 가장 중요한 예산 문제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일하는 시점은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시점부터입니다. 그러한 예산 수립을 앞두고 하는 만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다. 그래서 나름 소통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예산과 관련된 얘기든지 여러 가지 소통에 대한 얘기들이 아마 만찬 자리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들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참모진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입장들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지금 장경태 의원이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죠. 조명 얘기도 했고요. 천공 얘기도 했고 또 여러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관련해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구호단체의 홍보 대사입니까? 진실을 그냥 밝히시면 됩니다. 진실을 밝혀야 될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지. 저에게 이게 뭔지 숨바꼭질을 마치 머리카락 보였냐 안 보였냐 찾듯이 하면은 뭐 참 애들 장난도 아니고. 자, 관련해서 신문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문 함께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돈업은 민주당 야 초선의 노이즈 마케팅을 지적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르노라는 단어도 빈곤 포르노라는 얘기도 했고 또 조명을 썼다. 그래서 이거는 컨셉 사진을 촬영한 것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법적 다툼까지 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처음으로 야당 의원을 고발까지 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들이 적진 않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최고위원이다 보니까 현안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지층만 보고 사안을 쫓다 보면 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온다. 실수를 하게 된다. 본질을 놓치게 된다라고 지적을 했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역시 최근 발언에 대해서 비판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박선미 소장님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장경태 최고위원이 제기한 발언의 내용보다는 그 내용 이후에 그 생겨나는 논란들이 오히려 좀 피로함을 많이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지역적인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사실 빈곤 포르노 같은 단어에 대해서도 뭐 어떤 쪽에서는 이미 있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실 수 있고 어느 쪽에서는 비판을 하더라도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평가가 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뭐 조명 논란 역시도 사실 저는 대통령실이 근데 그 경찰에 고발하는 것까지 가는 거는 굳이 이렇게 대통령실도 저렇게 대응을 했어야 됐나라는 면에서 또 이제 여의도에서 해결되어야 할 일이 서초동으로 넘어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는 뭐 경찰 수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돼야 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저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잘못된 발언이고 사진까지 다 제출했습니다. 아니라고. 근데 그 아니란 말 믿지 않고 다른 민주당 관계자들이 다 방송에 나와서 일률적으로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조명을 설치한 컨셉 사진이라고.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도를 넘었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조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장경태 의원이 사과할 생각은 적어도 지금까지 나온 입장을 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곤 포르노도 뭐 사전에 있는 단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자극적인 단어를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갖고 했을 것도 저희는 의심해봐야 될 대목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토막도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시토막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